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남이섬 근처의 모텔에서 여친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여자친구와 남이섬에 놀러가던 중이었습니다. 휴일을 남이섬에서 보내기 위해 밤에 출발했는데 경춘가도를 한참 달리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어 근처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모텔을 관리하시는 분이 60이 넘으신 것 같은 아저씨였고 복도에서부터 꽤나 음침한 분위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방의 구조는 보통 모텔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화장실 천장에 환풍기에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뚜껑을 닫으면서 보니 시멘트와 벽돌 그리고 파란 비닐에 쌓여있는 호스와 파이프들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샤워를 끝내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결에 여자친구를 봤는데 전 아직도 여자친구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이 맺히고 입가에 살짝 침을 흘리고는 몸은 똑바로 누운 채 고개만 저를 바라보던 눈빛. 잠에 푹 빠져 있었지만 바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불을 켜고 여자친구를 안아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섭다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무슨 일인지도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겁이 질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안정이 되자 그제야 말문을 열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보이더랍니다. 마치 문이 고리에 걸려서 열리지 않는 것처럼 살짝 열려 있었는데 무슨 옷인지는 모르지만 하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여자가 문틈에서 긴 머리 사이로 드러난 눈으로 쳐다보더랍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문 좀 닫아달라고 깨웠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잠결에 일어나서 문을 닫고 다시 잤답니다. 여자친구는 무서워서 계속 못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면서 아까 그 여자가 들어오더랍니다.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침대 밑으로 누웠답니다. 이윽고 저희를 바라보며 침대 밑에서 기어서 올라오는데 여자친구는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지만 이상하게도 다 보였답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안 보여서 눈을 떴는데 자고 있는 제 위로 그 여자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쳐다만 보는데 점점 그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여자가 점점 고개를 돌리자 얼굴을 덮고 있는 긴 머리가 내려가서 얼굴이 드러났는데 여자의 얼굴은 전설의 고향에 자주 등장하는 귀신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눈은 양옆으로 찢어져 여우처럼 눈초리가 올라가 있고 입술은 새파랗게 입 끝은 웃는 것처럼 귀 밑까지 선이 그어져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여자친구를 계속 보는데 제가 무거웠던지 신음소리를 내더랍니다. 그러자 여자는 몸을 돌려 저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제야 여자친구는 정신이 들어 소리를 냅다 질렀답니다. 그 비명소리에 놀라 제가 일어난 것이고 순간 여자는 창문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듣자 둘 다 무서워져서 뜬 눈으로 밤새우다가 동이 트자마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무심코 창밖을 보니 창밖은 강이었습니다. 아침에 씻으면서도 보니까 환풍기 뚜껑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본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헤어져서 싱글이지만 여자친구가 생기면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도 살짝 듭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여자친구와 남이섬으로 놀러가면서 밤에 경춘가도를 달리다 새벽에 모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환풍기 뚜껑이 열려 있어 닫았고 밤중에 여자친구가 귀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놀랐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창밖은 강이었고 환풍기 뚜껑은 다시 열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선생님의 여고생 시절.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여고생 시절에 수봉공원에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 공원에는 등산로가 있었는데 산을 나선형으로 감아 오르는 길이 있고 중간에 108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 옆에는 가림막 정도로 사용되는 키가 180 정도 되는 긴 수풀이 있었다고 하는데 밤에는 불이 하나도 없어서 산에 오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상에 있는 정자에만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분과 공원을 찾은 선생님께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하나씩 계단을 올라가는 놀이를 하며 계단을 오르고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올라가던 중 그 수풀 뒤에 뭔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풀을 통과해서 본 게 아닌 조금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의 머리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물체가 순식간에 뛰쳐나와 달려왔습니다. 온몸을 다 검은 천으로 두르고 눈만 보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정상으로 급하게 뛰어 올라가셨고 친구분은 등 뒤에서 그 사람이 달려오는 상황이어서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허겁지겁 올라 정상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정체가 궁금하기도 해서 내려가면서 확인해 보기로 하셨답니다. 무서움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려갔는데 아까 그 검은 물체가 계속 땅에 엎어져 있었답니다. 두 분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 정신없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너무 놀라서 잠시 실어증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신 부모님이 선생님께 물어보셨고 필담을 통해 그 일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다고 합니다. 원래 꼭대기의 정자는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문둥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그 정자는 문둥촌이 아니게 되었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검은 천을 두른 사람은 아마도 문둥병 환자였을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나와 친구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왔던 것인데 깜짝 놀라서 도망가니 상처를 받고 엎어져 울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계곡의 시체. 충청북도 속리산 근처에는 화양동이라는 유명한 계곡이 있습니다. 동생이 친구들과 화양동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 친구들과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곳에서 서로 다리를 잡으며 놀았답니다. 한참 놀다 보니 해질 무렵이 되어 물에서 나오려는데 어떤 친구 녀석이 물속에서 다리를 또 잡더랍니다. 해가 지면서 슬슬 추웠기에 이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있는 힘껏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친구의 손힘은 점점 세졌고 동생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친구가 악을 쓰며 동생을 당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무서운지 그 모습에 질려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온 힘을 다해 물 밖으로 나온 동생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이 올라오는 걸 보고 경악했답니다. 자기 발목을 잡고 있던 건 친구가 아닌 시체. 그러니까 시체가 자기 발목을 꼭 잡고 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동생은 물가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도깨비 괴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외할머니 댁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난방을 하는 옛집에 계셨죠. 가끔 할머니 댁에서 놀고는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전 할머니랑 같이 아랫목에서 군밤을 따뜻하게 데펴 먹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결혼하시기 전이니까 말씀으로는 마을 이장이 나라를 되찾았다고 뛰어다니던 그해 겨울이라고 하신 걸로 봐선 45년 겨울일 겁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부모님, 즉 증조부와 증조모께서 싸우시기에 할머니께서 무슨 일인가 싶어보니 집에서 사용하던 쌀이빗자루를 버리네 마네하시며 싸우시더랍니다. 증조부께서는 쌀이 나무 몇 개 꺾어오면 더 사용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자는 쪽이셨고 증조모께서는 20년 넘게 사용했으니 도깨비가 무슨 장난을 할지 모르니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증조부께서는 요즘 세상에 무슨 도깨비냐며 안 그래도 버리가 시원치 않은데 하나라도 아껴야 한다고 강하게 나오셔서 문제의 쌀이빗자루는 그냥 쓰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동안은 별일 없이 어제가 오늘과 같은 나날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한방눈 내리던 늦은 밤이었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깬 할머니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니 증조모와 증조부께서 일어나 앉아 계셨답니다. 그래서 증조모를 부르려 하자 잠에서 깬 걸 알아챈 증조모께서 할머니의 입을 서둘러 막으시고는 조용히 하거라 큰 소리랑 나면 큰일이니 조용하고 다시 자려면 하라고 낮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밤새 들리는 요란한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드셨던 할머니는 늘 그렇듯 그날 쓸 물을 길러가기 위해 부엌에 물동이를 가지러 가셨다가 엉망이 된 부엌에 깜짝 놀라 증조모님을 깨우자 증조모께서 하시는 말이 내비둬라 밤새 도깨비가 놀다 갔으니 엉망일게 뻔한데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랑 같이 돼지고기를 사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증조부와 함께 읍으로 나가 고기를 사오셨답니다. 그렇게 고기를 사오는 동안 증조모께서는 부엌을 정리하셨다는데 무쇠가마솥 뚜껑은 차곡차곡 접혀 사각형이 되어 있어 도저히 어쩌지 못하고 계시더랍니다. 요즘 만들어 쓰는 가마솥은 그때 쓰던 가마솥에 비해 두께도 얇고 가볍고 특히 뚜껑은 그때 사용하던 것을 옮기려면 장정 4명이 붙어 낑낑 들 정도로 무거웠는데 그걸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고이고이 접어놨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던 증조부께서는 한상 푸짐하게 차려놓으면 도깨비가 먹고 나서 다시 펴놓을 거라고 이장님이 말씀하셨으니 음식이나 푸짐하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증조모께서는 이웃집 아궁이를 빌려 잔치상을 하나 크게 마련하여 부엌에 갖다 놓고는 집 뒤뜰에 있던 수량동이를 독재로 부엌에 가져다 놓으셨답니다. 그 후 간단히 저녁을 드시고는 방문과 부뚜막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어 부엌을 가보니 차려놓은 많은 음식은 모두 비워져 있었고 술도간의 술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채로 놓여져 있었고 무쇠 솥뚜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펴져 있었는데 접혀 있었던 거라고는 상상도 안 갈 정도로 흔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증조부께서 쌀이빗자루를 불에 태워 그 재를 마을 냇가에 버리신 뒤에 그러한 일은 다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하신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이야기, 물귀신.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알바도 이틀 정도 쉬는 날이었고 과제도 할 건 다 한 상태라 방 안에서 자기 혼자 열정적으로 떠드는 TV만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계곡에 놀러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기본적인 캠핑용품이 있었고 친구놈들을 붙잡아서 갈까 하다가 그냥 혼자 가서 가볍게 1박하고 오기로 결정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 쌈채소, 쌈장과 소금 등을 구매하였고 버스와 도보로 약 50분의 시간을 들여 산속 계곡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간 터라 별 기대는 안 했는데 물도 무릎에서 반뼘 정도 위로 오는 정도라 깊지 않고 물살도 그리 빠르지 않았고 한쪽 편에는 텐트를 치기에 무난한 자갈밭도 있었습니다만 그늘진 곳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습기가 많았다는 점과 좀 더 위에 매우 깊어 보이는 물이 있었다는 게 좀 불안했지만 다른 곳을 가자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다 잡고 텐트도 친 다음 저 혼자 수영도 하고 다슬기도 잡고 고기도 구워 먹는 등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벌써 어두워지기에 먹고 있던 고기를 정리하고 램프를 켜고 주변 정리를 하면서 텐트 주변에 소금을 뿌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하염없이 조금씩 밝아오는 별과 달빛을 보면서 맥주에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요? 문득 누군가가 절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눈이 익숙해지지 않아서였는지 그냥 어두운 주변만 보였을 뿐 사람은 보이지 않아서 단지 기분 탓으로 생각하고 다시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다를 정도로 강한 시선을 느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금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기에 좀 더 신중히 살펴보던 저는 텐트의 좌측편, 그러니까 물이 깊어 보여 가지 않았던 곳에서 무언가가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텐트에 걸어두었던 램프로 비춰보려 했지만 거리가 다소 멀어서 비추는데 실패하였고 무언가가 절 보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근처 마을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주변에 사람이나 혹은 동물이 무난하게 올라설 바위가 드물었던 것과 설사 올라선다고 해도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저를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곳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달이 초승달이라 달빛도 약해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차츰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무언가의 모습이 어설프게나마 보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란 걸 알아보자마자 전 물귀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물귀신과 저의 조용한 기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물귀신이었기에 나름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불현듯 물귀신의 모습이 조금 커진 듯 보였고 조금씩 모습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이 이상해진 줄 알고 눈을 비벼보았지만 확실히 점점 모습이 커져가고 있기에 느리지만 분명하게 저를 향해 똑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주문을 소리내어 5번 연속으로 외쳤고 그러자 물귀신이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저와는 거리는 겨우 수미터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모습은 어둠에 가려져 있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잠들어서 끌려 들어가던가 아니면 물귀신에 홀려서 끌려가던가 양자택일이 될 것 같아서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도박이란 대화를 통한 생존, 즉 설득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난감해하던 찰나에 고기가 남은 것이 있었고 소주는 없었지만 맥주도 6캔이 남아있다는 게 생각이 난 저는 버너에 다시금 불을 붙이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라고 해봐야 그리 장대하고 교훈적인 말이 아니라 언제부터 물속에서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물속에서만 있느라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원래대로라면 한 상 가득히 차려 대접하는 것이 귀객의 예라고는 하지만 자리가 이러하여 드릴 것이 이것뿐이니 너무 박하다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대신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돼지고기를 굽고 김치도 살짝 익혀서 일회용 그릇 2개에 수북히 담고 맥주 4캔과 함께 텐트 주변 밖에 꺼내놓고는 가족이 해준 것만큼 맛이 있진 않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으니 이것이랑 술 한잔 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텐트 입구만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새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부랴부랴 밖으로 나갔는데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고기와 익힌 김치를 담았던 일회용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하고 말린 듯이 기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려져 있었고 맥주캔도 깨끗이 비워져 있는 채로 정돈된 채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간신히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 죄로 어머니의 등짝 스매시를 당했지요. 나중에 그 근처 마을에 찾아가 물어보니 옛날부터 물귀신이 있는 계곡이라는 말이 있고 마을 어르신 몇몇 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며 먹을 것을 좋아하여 먹을 것을 주고서 풀려났다라는 얘기도 있는 나름의 명소였습니다. 6번째 이야기, 예지몽 괴담. 난 5번의 예지몽을 꿨어. 아버지와 어머니, 큰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고모. 물론 모두 다 돌아가셨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지어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줘. 꿈을 꿨어. 아버지와 내가 단둘이 버스를 타고 산길을 달렸지. 운전기사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았어. 길이 아닌데도 그 버스는 아주 잘도 달렸어.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절벽으로 추락하게 돼. 순식간의 일이었지. 버스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절벽 어느 부분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지. 조금만 움직여도 버스는 밑으로 추락할 것 같았어.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창문을 열더니 날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 꿈이라 가능했겠지. 다행히 떨어진 곳이 솔잎이 많은 소나무 꼭대기였는데 바로 내 눈가를 스치며 버스는 추락했어. 그리고 그 운전기사와 눈이 스치듯 마주쳤어. 새카만 머리카락에 눈이 대부분 가려져 볼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가려진 머리카락 사이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소나무에 걸린 내가 아깝다는 식으로 말이야. 그 꿈을 꾸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뒤였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일주일 후가 어버이날의 다음 날이었거든. 어머니의 생신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족을 못 쓰셨지. 어버이날 말고 그 다음날 가서 아버지랑 같이 시장을 보자고 말했어. 아버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 그날을 기다렸지. 그런데 뜬금없이 내게 일이 생겼어. 수업을 듣게 된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시장에 가셨을 그 시간에 계속 전화가 왔어. 그땐 발신 좌표실을 볼 수 없었거든. 수업 중이라 받지 않았어. 그런데 자꾸 전화가 와서 받게 됐지.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돼.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오토바이의 잔해들과 어머니를 위해 장을 봐오신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 그날 어머니는 날이 새도록 아버지를 기다렸어. 동네 할머니께 어머니를 맡겨두고 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어. 뇌수술을 받으면서 어린아이의 정신연령이 돼버린 어머니는 오토바이를 끌고 장 보러 다녀오겠다며 나가셨던 대문만 밤새도록 바라보셨다고 해. 장례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어. 일주일 전에 꿨던 꿈도 생각이 났고 그날 수업이 없었다면 아버지와 함께 그 오토바이를 타고 장을 보러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 무서워졌어. 그리고 그날부터야 가위에 눌리게 돼. 지금까지도 눌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을 거야.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다가 낮에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처음 경험하는 이상한 것들을 느끼고 듣게 돼. 바로 가위였지. 어디선가 부시럭대는 소리와 함께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소곤대는 소리였어. 내 귓가에 대고 자꾸 소곤소곤 거렸어. 입김도 느껴졌어. 내 몸을 더듬는 느낌도 나고. 그런데 그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 중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 라는 소리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 이 목소리가 도대체 누구지? 자꾸 생각하다 보니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야. 아버지는 자꾸 나보고 일어나라고 했어. 난 일어나고 싶었지만 정말 일어날 수가 없더군. 눈을 떠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는 쪽을 보고 싶었지만 눈이 떠지지 않았어. 계속 아버지의 목소리와 더 커지는 소근거리만 들릴 뿐.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내 뺨을 때렸어. 그리고 나는 눈을 뜨고 가위에서 풀려나게 됐어. 나는 알아. 그분이 아버지였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믿고 싶고 믿고 있어. 그리고 난 또 어느 날 꿈을 꾸게 돼. 우리 집은 아주 깡촌이거든. 우리 집 바로 앞에 오리포라는 시내까지만 강가처럼 넓디 넓은 물이 흐르는 공간이 있었어. 그런데 그 오리포라는 시냇가에 안개가 자욱해. 그리고 대문 앞에서 바라볼 때 고모와 큰아버지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 몇 분이 줄을 지어 서 계시면서 자꾸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셔.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안개 자욱한 그곳에서 나무로 엮어 만든 나룻배 한 척이 안개를 뚫고 나오고 있었어. 난 뭔가 하고 달려가게 됐지. 그 배 위엔 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단발머리를 하고 까만 옷을 입은 여자분과 검정 양복을 입은 40대 후반으로 보이시는 말끔한 남자분. 그리고 아버지가 검정 양복을 차려입고 서 계시는 거야. 난 너무 놀라서 그냥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그 기쁨만으로 아버지께 달려갔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차례대로 어른들을 태우셨지. 그런데 고모가 제일 앞에 계셨는데 고모는 태우지 않고 큰아버지와 모르는 아저씨들을 태우시고 그냥 가버렸어. 그리고 꿈에서 깼지. 무서웠어. 가만 생각해보니 그 단발머리 여자 전에도 본 것 같았어. 맞아. 꿈에서 아버지와 같이 탔던 버스 기사였어. 시간이 흘러 그 꿈을 꾼 지 한 달 정도 지났어. 볼 일이 있어서 찾아간 큰 집에 아무도 계시지 않았어. 큰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셨대. 알고 보니 췌장암이라셨어. 말기라 오래 못 사신다고 그러셨대. 그렇게 큰아버지도 암을 발견하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그런 예지몽을 꾸고 현실로 닥칠 때마다 난 가위에 더 많이 눌렸어. 어느 날은 낮잠을 자는데 안방에서 자고 있었거든. 꿈을 꿨는데 내가 단발머리를 한 여자와 이유도 없이 싸웠어. 머리채를 붙잡고 인연전연하면서 싸웠던 것 같아. 그리고 잠에서 깨고 주위를 살피다가 또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엔 가위에 눌리는 거야. 눈을 살며시 떴어.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거든. 그런데 그 안방 화장실 앞에서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검정 옷을 입은 여자가 다리를 접고 두 손으로 다리를 감싼 후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야. 누굴까 하고 계속 쳐다보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확 쳐들었어. 꿈에서 싸웠던 그 여자야. 그 여자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내 옆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곁으로 오는 거야. 가위에 눌려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움직일 수 없잖아. 움직이면 더 조여오고 정말 어머니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발악을 했어. 그 여잔 서서히 어머니 곁으로 오더니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고 날 쳐다보며 비웃듯이 한번 웃더니 사라졌어.
그 뒤로 난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어. 그 여자가 나오고 그런 꿈을 꾸면 항상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다행히 어머니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가위는 눌리고 있었지만 가위에 익숙해진 그 시기에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돼. 87살이 되셨던 외할머니의 생신잔치에 놀러가는 꿈이었어. 그런데 주인공이신 할머니께서 방 안에서 나오시지 않고 손님들을 기다리게 했어.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외삼촌은 할머니를 모시러 가겠다며 할머니 방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할머니를 업고 춤을 추고 계셨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억도 나질 않아. 다들 한복을 입고 있었고 할머니 표정은 어린아이가 된 마냥 행복해하고 있었기에 다들 말리지도 않고 구경만 했어. 그렇게 꿈에서 깨고 몇 주 후에 할머니는 아무 병 없이 그냥 노원으로 편하게 돌아가셨어. 난 이게 끝인지 알았지. 그 뒤로 몇 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 난 내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갔고 어머닌 어머니대로 장애에 익숙해지셔서 그렇게 걱정과 슬픔 없이 살 때였어. 어김없이 찾아온 가위 따위에게 힘차게 뛸 심장도 없을 만큼 가위는 무섭지 않았어. 그런데 가위가 끝날 무렵 스르르르 잠드는데 꿈을 꾸네. 말했지. 우리 어머니는 수족을 못 쓰셨다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물리치료를 자주 다녔었는데 꿈에서도 똑같이 어머니를 물리치료실에 데려다주는 꿈이었어. 그런데 물리치료실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화를 내셔. 넌 멀쩡한 사람을 왜 병신 취급하냐면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야. 그리고 너무 빠르게 어디론가 달려가셨어. 수족을 못 쓰셨던 어머니께서 달려나가시니 마음속으로 정말 좋았어. 실제로도 저랬으면 하는 바람이 컸던 것 같아. 난 어머니를 쫓아갔어. 어찌나 달리기가 빠르던지 순식간에 없어진 어머니를 찾아 헤맸어. 그러다 보니 내가 어릴 적 살던 동네 5일장이 열리던 곳까지 가게 된 거야. 장이 서서 사람들은 우글거렸고 난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았어. 그런데 우글거리던 사람들이 임금님이라도 행차하신 듯 옆으로 물러서는 거야. 그리고 그 좁은 사람들 사이에서 버스 한 대가 나왔어. 꿈이라서 그런지 신기하지도 않았어. 그냥 버스가 오는구나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버스가 내 곁을 지나가는데 난 정말 놀라게 돼. 내가 늘 꿈속에서 봤던 새카만 머리의 단발머리 여자와 그 여자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야. 그땐 알았어. 어머니가 그 버스를 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울었어. 애타게 어머니를 불렀어. 버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난 울면서 잠에서 깼어. 너무 무서웠어.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봐 며칠 밤을 지새웠어. 그런데 결국 어머니는 갑자기 합병증이 찾아와서 급성 심부전증으로 입원을 하시게 됐어. 그리고 점점 병이 커지고 2달 만에 돌아가셨지. 난 영매체질도 아니었고 무당사주로도 무당운명으로도 언급된 적도 없었고 무속신앙을 믿었던 집안 때문에 무당들을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당들은 내게 무엇이 있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어. 누구에게도 말 못했지. 믿지도 않을 뿐더러 말해봤자 내 마음만 아프니까 혼자서 힘들어하며 괜히 내가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게 죽었을까.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어. 그 단발머리 여자는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누군데 자꾸 내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는 것일까?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사는 게 바빴고 슬픔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던 때라서 서서히 잊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 그러던 중에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돼.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던 고모의 꿈이었어. 내가 초등학교 때 고모가 환갑이었으니까 외할머니보다 몇 살 적었던 걸로 기억해. 아무튼 고급 승용차가 고모 집 앞에 서 있었어. 멋진 양복을 입으신 기사 아저씨와 차문을 잡고 계시는 중년의 아저씨도 계셨어. 그리고 고모 집에서 고모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나오셨지. 난 그게 뭐냐면서 한번 보자고 눈치 없이 꿈속에서 말했어. 그랬더니 고모가 이런 건 네가 만지는 게 아니라면서 저 사람들이 배고플 것 같아서 먹을 것을 싸왔다고 그러셨지. 난 역시 우리 고모는 인정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모를 보내드렸어. 그 남자분들은 고모를 정말 여왕 대접하듯 차에 태웠고
그 고급 승용차는 어디론가 떠났지. 그리고 고모 역시 노원으로 돌아가시게 됐어. 난 내가 무서웠어. 언제까지 이런 꿈을 꿔야 할지. 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하는지. 벗어나고 싶었지. 그러다 직업상 무속인을 인터뷰하게 됐어. 공적인 일들을 다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 아가씨는 생명이 위태위태하면서도 즐기다고. 지켜주는 것들도 많은데 데려가려고 하는 것들도 많다고. 그래서 주절주절 그동안 있었던 꿈 이야기들을 넋두리식으로 말하게 됐어.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 그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던 여자가 날 지켜주는 신이었다고. 죽을 사람은 언제든지 죽기 마련이라고. 꿈을 꾸고 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것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였고 할머니와 고모께서 그렇게 편하게 가신 것도 다 내 덕이라면서 이야기해 주셨지. 그리고 잘 생각해봤어. 잘 생각해보니 그 여자 말이야. 날 괴롭히려고 나타난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자꾸 나타나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괴롭힘을 주는 것 같아. 사실 요새도 몇 번 그 여자를 봤거든.